예, 오늘 할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입니다. 이걸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예, 좋아하는, 애정어윈 글이에요. 제가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썼던 글인데, 2012년 말, 여러분 2012년 말이면은, 지방 쪽은 상승이 막 한참 나오던 시절, 그리고 수도권은 상승이 나오기 전, 나름대로 저는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고, 제가 이걸 쓴 게, 이걸 쓰면 제가 13년도에 수도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던 시절의 글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때 지금 여기 도표 있죠? 예, 이 도표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이 도표 보시면은, 이게, 이 도표 만드는데 저 거의 한참 걸렸어요. 한 몇 주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이트마다 이렇게 지금은 다들 데이터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때 그렇게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 있을 때도 아니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데이터 모으고 해도 시점도 다 틀려요. 원래 이게 다 같아야 되는데 다 틀리고 하면서 모아놨던 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지금 왜 다시 꺼냈느냐면, 지금 이런 문의를 갖다 종종 받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면 데이터로 투자를 한다는 거, 데이터로 투자를 한다는 게 참 말은 쉬운데, 여러분 데이터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은 쉬운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는데 예외라는 게 종종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질문 받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공급량, 뭐 그다음에 뭐 인허가, 예, 이런 거 하니까 뭐 그걸 보면 그걸 한다고 해서 사이클을 알 수 있나요? 또는 뭐 상승과 하락 시기를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입주 물량? 입주 물량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요즘 또 한참 나오는 게 뭐, 그 외에 뭐 정책 변수들 있죠? 그 다음에 전세가율 떨어졌다고 또 나오고 있죠? 입주 물량 많다고 나오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나요? 또 어느 도시 보면은, 어느 도시는 뭐 산업이 붕괴돼서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럼 산업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산업이 무너지면 인구의 유출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죠. 합리적인 가설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부동산은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투자 물건인데 여기 합리적 가설이 한두 개 나와 있을까요? 인구가 증가하면은 오른다, 인구가 감소하면 떨어진다,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가 중요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또 반대로 산업이 무너지면, 또는 여기 확장돼서 인구가 뭐 유출되면, 유입되면, 이 합리적 가설은 정말 많은데 그게 정말 맞냐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제가 본 결론에 의하면 그러한 합리적 가설 중에서 얼토당토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조그만 파고들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잘 몰라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제외하고, 이건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건 유력한 후보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후보들을 모아놓고 봐도요,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시장을 점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이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도표인데 이 도표가 좀 길어요. 여러분, 이게 좀 보면 쭉 이게 길거든요. 이게 지금 뭐 가구수 뭐 이게 지고 각 분야별로 제가 다 나누는 거예요. 시도배열 갖다 제가 2012년 말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가 무엇일까? 왜 지방은 상승을 했고 수도권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까?
왜 지방에서 상승을 했는데 어느 지방은 더 많이 상승하고 어느 지방은 더 조금 상승을 했을까? 그럼 우리가 합리적 가설에 의하면은 그곳은 인구가 늘었다든지 산업이 번창을 했다든지 공급이 적었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 지표들 보시면은 그것이 영향을 줘요. 안 주지 않아요. 영향을 줘요. 분명히. 전세가율, 미분양, 공급물량 다 영향을 줘요. 주긴 주는데 단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표는 없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을 제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상승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하나면 된다는 해답 같은 건 없어요. 단지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시기에 어느 요소를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해를 한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그것에 맞는 요소들을 끄다 쓰면은 비슷하게나마 어떠한 지역의 오르고 내림이 비슷하게나마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오르내림을 안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특별히 어느 분야가 강세에 뛴다거나 어느 동만 오른다거나 어느 구 하나만 오른다거나 하는 걸 갖다가 판단하는 거는 더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리스크를 갖다가 감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감수를 하는 스타일이면은 그 상황에서도 투자를 들어가는 거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나는 일단 방어적인 측면이 더 크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수익을 나면요, 아무리 조금 난다고 해도 은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던데 뭐 리츠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가 안 돼요. 7%, 8%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7%, 8%의 수익률을 안정되게 되게 여러분들 임대주택, 아니 임대수익 좋아하시죠? 임대수익 얼마예요? 수익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좀 큰 상가다 싶으면 4%도 안 돼요. 대출 제외해놓고 보면요, 4%도 안 되는데요. 수두룩해요. 3%대도. 7%, 8% 수익률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상승기를 겪으면서 그냥 50% 정도가 이제 기본이 돼서 그렇지. 근데 앞으로는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고, 이제는 투입되는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투입 비용을 1년에 몇십 프로, 50%, 100% 수익을 내는 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내가 시장에 대해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수익이 위주다. 그럼 리스크를 갖다 안고 들어가겠다. 또는 나는 수익이 아니라 안전성이 위주다. 그러면 그 시기에 걸리는 리스크 중에 몇 개가 걸린다 싶으면은 그 리스크가 걸린다고 해도 항상 예외가 있어요. 거기가 꼭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꼭 하락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리스크가 올라가 있는 건 맞다고. 그럼 거기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동안 운 좋게 몇 년간 잘 맞췄어요. 제 기억에 제가 틀렸던 게 딱 3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깝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작년 말에 제가 진입 시기를 갖다가 잘못 본 게 있고, 그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못 본 게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실제 투자에서는 차이가 좀 나죠. 하지만은 제가 5년은 더 됐나요? 5년간 틀린 게 없다고 해서, 틀린 게 거의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다 맞춘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그 보장이 제가 다 있다면은 저도
달러빚 내가지고 다들 투자하죠. 원래 저는 그 스타일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하여간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모든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리스크라는 걸 갖다가 안고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12년도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이때는 굉장히 가지각색의 모습이 나타날 때예요. 지방은 상승, 수도권은 깊은 하락. 지방에서도 어느 곳은 막 상승, 어느 곳은 이제 상승 시작. 각 우리가 할 수 있는 주택보급률, 미분양, 전세가율, 그 다음에 공급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미분양이 많으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는지, 미분양이 적으면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지 살펴보고 이런 걸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요거 글 보고 살짝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도표를 갖다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잘 보이시려나? 좀 더 당겨드릴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광역시, 울산까지 광역시, 지방 가구수, 세대수, 주택수, 인구수, 미분양수, 그 다음에 기존 주택수 기준 미분양, 기존 가구수 대비 미분양, 인구 대비 미분양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갖다 나눈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지. 여러분들이 미분양이라고 하시면 어느 도시는 미분양이 많아. 뉴스 같은 거 가끔 보면은 도중에 현재도 미분양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야. 경기도 미분양 많아. 경기도는 미분양이 몇천 세대 왜 저건 이렇게 위험해 라고 하시는데 경기도는 딴 도구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미분양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하려면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를 1대1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수요 대비 미분양을 봐야 돼요. 수요 대비 미분양을 보는데 수요 대비 미분양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구수? 인구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저는 인구수 대비 미분양보다는 딴 걸 더 좋아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집이라는 건 가구가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구당 미분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쓸 거예요. 가구당 주택수, 가구당 미분양.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좀 나온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가구당 미분양, 여러분들 공급량도 가구당 공급량을 한다고요. 또는 인구당 공급량을 한다고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저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느 한 도시에 어느 한 주택이 있고 그 도시의 주택의 비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즉 자가 점유율 같은 경우 봐도 지방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가는데 수도권은 50%가 안 돼요. 서울은 50이 안 돼요. 서울은 50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자가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만 여기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집이 없는 서울 사람 중에서 서울에 집을 살려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었을까요? 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점유율이 완성이 된 거고요. 저는 주택보급률 같은 거 또는 주택 공급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가 주택보급률이 낮다면은 주택보급률이 낮으니까 지금 뭐 100% 안 되는 데는 서울하고 경기 뭐 이 정도밖에 없죠. 낮으니까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거는 일단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거기는 왜 주택보급률이 낮았을까요? 그동안 주택보급률이 그동안 왜 낮았을까요? 사람들이 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싸서 못 샀던 거죠. 근데 그곳이 새 주택이 공급되면서 막 싸게 나올까요? 앞으로? 거의 비슷한, 이것도 일종의 관성이에요. 일종의 관성을 지니고 공급이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주택 공급을 볼 때도 저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지역의 기존의 주택 비율과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갖다 기존의 주택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인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과 집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더 효과가, 좀 더 의미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미분양도 기존 주택 기준, 첫 번째가 나왔죠. 주택 기준, 기존 주택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을 보는 거예요. 미분양 절대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말도 안 돼요. 인구 1000만 도시하고 인구 뭐 150만 도시하고 미분양은 당연히 1000만 도시가 더 많아요. 이걸 갖다가 놓고 1000만 도시에 미분양이 더 많다고 저기는 미분양 천국이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 무슨 비율이냐? 인구? 아니다. 저는 그게 기존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 주택수 대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도표를 갖다 보시더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 남들이 다 해요. 물론 다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고 뭐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요. 교수고 뭐고. 자, 그 교수고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시장의 변곡점을 맞춰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 하는 방식으로 가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춰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13년도에 시장의 반등, 15년부터 중심지 재건축 상승 시작, 그 다음에 그 후에 1, 2년 후에 돼가지고 이제 강북부터 시작해 서울 그 외에 나머지 지역으로 재개발 스타트 등등. 그 다음에 15년 말부터 해서 지방은 과공부부에서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맞춰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 없냐?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그분들이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있냐고요? 맞춰본 적이 있어야지 그 방식을 따라갔을 때 나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죠. 그분들이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방식을 왜 따라하세요? 저요? 제 방식을 따라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저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생각을 보고 저는 이게 아니다 생각해서 좀 더 적절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여기 계신 1500분이 머리가 저보다 나쁠 리가 없다고요.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좀 더. 무엇이 더 적절한가? 왜 미분양을 갖다가 시도별로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가? 이걸 왜 인구수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가? 왜 이걸 갖다 기존 주택수로 하는가? 이런 것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시장의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 변동률, 주택 보급률, 구, 신. 그 다음에 전세가율, 주택 증가수, 2007년부터 그 다음에 1000가구당 공급 비율,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좀 이따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결론부터, 그 당시에 썼던 걸 보면 그 결론부터 볼게요. 이건 잘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전 그래요. 보세요 한번. 제가 보기에 2012년도나 그 당시에 이거 써진 글 중에서 꽤 좋은 글이에요. 제가 제 글 칭찬한 게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써놓고도 괜찮다는 글도 있고 좀 창피한 글들도 있는데
이거는 나온 90이었었고 괜찮은 급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변곡점의 시기에서 무엇이 있는지. 자, 여기에 쭉 나와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알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움직이는지.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죠.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다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전문가, 교수,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뭐 나 그분도 참 맨날 틀리면서도 맨날 얘기하던데 뭐 하반기 되면 부동산 시장이 시작을 할 것이다.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뭐 무슨 투자증권, 무슨 어디에 무슨 뭐 부동산 담당 무슨 뭐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직접 찾으시라고요. 어차피 틀릴 거면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틀리면은 억울하지는 않죠. 억울하지 않고 좋은 점, 억울하지 않다. 두 번째 좋은 점, 배우는 게 있다. 남들 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했다가 틀리면요 억울해요. 일단 저 말 따라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거야. 두 번째, 배우는 게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남 탓밖에 없어요. 저 전문가는 저놈 때문에 잘못했어. 그거 실패 없어요. 저놈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문제신 거예요. 본인이. 그분들이 그걸 갖다 따라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칼 들고 협박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택보급률. 이때 이 도표가 뭐냐면 12년도인데 그게 2008년? 9년? 9년도부터 4년 동안의 집값의 움직임, 집값 상승폭을 갖다가 해놓은 그래프예요. 그걸 갖다가 주택보급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택보급률이 높은 곳, 주택보급률이 높은 곳들이 여기도 써져 있듯이 가격 상승률 1, 2, 4, 6, 7, 8위가 뭐냐면 주택보급률 전부 다 높은 곳들이에요.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전문가들 맨날 얘기하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도표 하나만 그려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현실로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으면요 그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보세요. 보통 그래도 인구와 주택수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구 대비 주택수 적은 지역, 인구 대비 주택수 적은 지역이 이 당시에 12년도에 경기, 서울, 인천, 대구였어요. 근데 상승률은 꼴등에서 1, 2, 3, 4, 5위 다 이쪽이에요. 다 하위권이에요. 대구가 들어가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구는 이번 지방 부동산 상승기에서 늦게 상승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본격 상승이 나오기 전이었던 지역이에요. 대구는 나중에 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오히려 대구가 안 뛰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공급량이 갑자기 확대하면 시장에 영향을 줘요. 이건 분명히 주긴 줘요. 근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상승률을 알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있죠. 가구 대비 공급량 비율이 적은 순서 2, 4, 5, 6개 적은 순서예요. 강원도, 대구, 서울, 경북 모두 가격 상승 하위권 지역이에요. 대구도 하위권이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하위권이었어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급량이 적은 지역이었다고요. 즉 공급량이 적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히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시장에 1대1로 적용을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인구? 공급량? 다 이런 것들 아닌가요? 주택보급률?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택수 기준 잡았거든요. 결과는 그나마 조금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울산. 울산은 미분양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꽤 미분양 수치가 높은 데인데 그럼 울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됐냐? 아니에요. 당시에 가격 상승률 1등 지역이 울산이에요. 2012년도. 12년도 말에
가격 상승이 제일 많이 있었던 데가 울산이에요. 근데 미분양은 가장 주택수 대비, 그러니까 기존 주택 대비 미분양은 굉장히 많아요. 적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미분양도, 그런데 그 예외 지역을 빼놓고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미분양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지금은 미분양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바로 이전 동영상에도 그 말씀드렸죠. 수도권 제가 미분양 굉장히 중시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지표는 어떠할 때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안 써도 될 때가 있어요. 꼭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여기가 하락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일종의 뭐냐면 미분양이 정말 많으면 위험한데 어느 정도 수치까지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 있는 상태는 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똑같은 미분양, 만약 미분양이 5,000세대다. 이 미분양 5,000세대에도 여러분들 데이터를 봤을 때 미분양 5,000세대다, 위험하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관성이에요. 부동산에는 관성이 있어요. 이 미분양 5,000세대가 8,000세대부터 떨어져서 된 5,000세대냐, 3,000세대부터 올라가서 된 5,000세대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영과 벡타형 문과분들 배우시죠? 방향성. 예, 방향성이 중요해요. 전세가율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60몇 프로면은 괜찮다. 지금 얼마 될까? 36, 한 65% 정도 될래나? 65% 정도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65% 정도가 면은 투자 수요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세가 65 얘기를 한다면은 이 전세가율은요, 지금 65인데 여기는 왜 투자 수요가 안 들어와? 또는 가격이 떠오죠? 왜 매수가 안 들어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전세가율 65가 중요한 거는요, 의미를 가지려면 이 65가 올라가서 만든 65인지 내려와서 만든 65인지가 중요해요. 내려와서 걸쳐있는 65는 원래 65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이미 충분히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의 수치만 보고 알 수가 없다는 이유도 있고, 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전세가가 50에서 60, 60에 65 치고 올라가는 상승 방향의 65냐, 똑같은 수치 60, 70, 3,000, 5,000냐 하더라도 방향성이 중요해요. 이 방향성에 의해서 관성이 생겨요. 올라가던 것은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이 있고, 내려가는 것은 계속 내려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항상 데이터를 갖다가 절대량으로 보지 마세요. 방향을 보세요. 방향. 제가 변곡점을 볼 때도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과거 전세가율 미분양 같은 경우를 갖다가 보고 변곡점을 잡더라도 제가 미분양 22,000세대, 전세가율 67인가? 67%라고 했을 때, 문제 뭐냐면 이 전세가율 67, 미분양 22,000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찍은 수치인지 하락하면서 찍은 수치인지에 따라서 의미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관성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절대 수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본다는 거는 방향을 보세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 전세가율 비교를 했더니 전세가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 도와준다고. 자, 이거 몇 년도이죠? 2012년도 말. 제가 채팅방에 종종 얘기하죠. 이번 장에서 먼저 진입한 분들은 임대 수익형 투자자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좋았으니까 제가 이 말 쓴 거예요. 임대 수익형 투자자분들이 먼저 진입을 했어요. 전세가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 이것도 미분양과 전세가율이 그나마 가장 비슷해요. 근데 역시나 예외가 있어요. 전세가율 1등, 1, 2, 3위를 달리는 곳이 어디냐면 광주, 경북, 대구예요. 근데 어떻다고 했죠? 경북, 대구가 올랐나요? 이 당시에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고요. 광주? 마찬가지예요. 제 밴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아시죠? 제가 2002년 전, 3년 됐나요, 이제? 제가 밴드 맨 처음에 하면서 했던 얘기, 미스테리 광주가고. 분명히 올라갈 만한 수치를 다 채우고 있는데도 못 올라갔다고. 제가 그때 밴드 하면서도 그 광주 하시는 분들 나오면 제가 뭐겠죠? 광주 아직도 안 올랐나요? 하고. 분명히 오를 만한 수치를 갖고 있는데 왜 안 올랐죠? 하고. 예. 이게 항상 이렇게 의외가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나 이 전남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임대 수치만 가지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 이유가 저는 여기 지금 한참 부영이 난리죠. 부영이 원래 그쪽에서 시작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형 임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전남 쪽으로. 뭐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광주 갔다고 자주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임대 수치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특별한 요소가 있어 임대 수치가 흐트러질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대표적인 곳이 전남 쪽 뭐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도는 이 1년 연수에 내죠. 그래서 거기는 이 임대 수치만 갖고는 적용을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미분양. 미분양이 적은 지역은 대체로 가격 상승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또한 예외가 있어요.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전세가율이 높으면 상승을 하는 건 맞는데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이 더 커지는 건 아니라고요. 수치를 보니까. 즉 전세가율이라는 건 수요를 끌어들이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요. 마지노선 역할을 하지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거기가 투자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는 반대일 수도 있죠. 이거는 투자 수요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전세가율은 계속 올라가기가 힘들어지죠. 왜냐면 전세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갭 투자자분들 잘 아시죠? 갭 투자자분들이 적극 진입을 한 곳은 오히려 전세가율이 떨어지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막 좋아서 투자자가 막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 상승은 높은데 전세가율이 낮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그 이상 올라가는 전세가율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요 마지노선. 어느 게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느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만한 요소들이 실제로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알고 가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다가 취해야 되느냐예요. 영향을 주긴 주는데 반드시 예외 지역이 있고 그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요 전세가율만 빼고는 다 양호해요. 제가 왜 이때 12년도에 13년도에 반등을 한다, 그것도 반등을 할 수 있는, 반등을 한다면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은 전세가다
전세가율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세가율 빼고 나머지가 다 양호했어요. 전세가율 빼고 나머지는 다 양호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본 거예요. 전세가율만 맞춰지면 수도권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딴 곳은 전세가율이었을까요? 그게 아닌 곳도 있다고요. 그 아래 보자고요. 자, 경북 대구.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해가 어렵냐? 전세가율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요. 공급량, 신규 공급량도 적은 편이에요. 대구는 인구당 미분양 비율이 좋지는 못한 편이었어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는 인구당 미분양 비율도 괜찮았다고요. 근데 가격 상승률은 둘 다 별로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투자자는 어떠한 식으로 이걸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지표가 다 의미가 없다. 또는 새로운 지표를 찾아보자. 또는 나머지 하나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때가 매일 기회가 하는 거죠. 대구 경북이 아직 제대 상승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때가 매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표상은 다 올라갈 만한 거고 오직 대구의 인구당 미분양 비율만 좀 나쁘기 때문에 이 위에도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다 괜찮았는데 전세가율만 안 좋았기 때문에 전세가율 수치를 보는 거예요. 전세가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세가율 수치가 이걸 갖다가 찍고 올라가려면은 전세가율 수치가 그때 제가 뽑은 게 수도권이 67.3인가 됐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량은 딴 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뭐 보통 이사철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전세가율이 몇 프로씩 올라가는 거 봤어요. 보니까 2013년도 상반기면은 제가 생각한 변곡점 67.3인가를 갖다 넘어갈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상반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나머지 하나가 맞춰지는 시기를 갖다가 찍어서 그 시기가 되면은 상승한다 생각을 하고 선진입을 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도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인구당 미분양 비율이었다고요. 근데 인구당 미분양 비율을 그럼 봐야죠. 근데 인구당 미분양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봅시다. 그 말이 이거예요. 가설을 바꾸거나 또는 실제 현상이 지표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틈새 시장이나 정보를 나 혼자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행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이거는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면 투자를 들어갈 거고 확신을 가지 못한다면 더 지켜볼 거예요. 아마. 높아지는 전세율, 그 다음에 미분양 정책 지표를 믿고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를 하거나 다가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또는 비슷한 수치로 미분양 지표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가격 지표를 만족하는 대구에 투자를 들어가거나 또는 경북을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울산. 자, 보세요. 악화된 지표를 믿고 울산에 대한 투자를 거두거나 이게 언제였죠? 12년 말이었어요. 근데 울산이 좀 침체로 접어든 게 13년, 14년, 실제는 15년 정도부터죠. 그러면은 이 뒤로도 2년을 더 갔다고요. 이때 울산의 미분양이 안 좋다. 미분양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울산의 미분양이 많다는 그냥 40이에요. 40인데 이 미분양이 많다는 게 줄어드는 것이냐 늘어나는 것이냐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미분양이 줄어든다고 보면은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이미 높이 올라가 있고 미분양이 많다.
근데 이 미분양의 방향성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얘기들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는 얘기, 지표를 찾는 건 누구나 해요. 어느 지표가 어떻고, 수입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났고,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예요. 미분양 지표 보자고요. 울산이에요. 12년도. 자, 우리가 이 밑을 안다면은 투자를 들어갔겠죠. 또는 판단을 내기 쉬웠겠죠. 근데 이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7천, 9천, 7천, 5천, 3천, 3,600. 보세요. 살짝 늘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죠. 투자를 들어가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라고. 지나간 다음에 과거를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해요. 이유를 갖다 대고 하는 건 그걸 누군들 못하겠어요. 중요한 건 투자자는요, 현재의 판단을 해야 돼. 현재의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자, 미분양이 늘었다가 줍니다. 9천에서 7천, 5천, 3천까지 준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는 가격은 전국에서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건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분양은 살짝 늘었어요. 그리고 전국 중에 미분양 지표는 가장 나빠요. 이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자, 그 뒤에 봅시다. 죽었죠? 3천까지, 그 다음에 200, 400, 400 확 죽었죠. 여러분들이 이 뒤에 지표를 아신다면 당연히 투자를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투자를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를 선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투자가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방향성을 보시라, 전체 흐름을 보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쭉 갖다 놓고 지표 보시면은, 또는 어느 한 지표 딱 보시면 미분양 딱 하면 저건 투자 들어가야 되네, 다 쉽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13년도 이때의 지방을 자세히 봤다면 13년도, 10년도부터 반등이 들어갔거든요. 3년.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왜 그게 있냐면, 이때 왜 또 그게 있냐면요, 지방은 그렇게 길게 상승을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경우 변곡점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때 투자를 들어가신 분, 나오신 분 다 각자 이유는 있고,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이 지표를 갖다 본격적으로 봅시다. 잠깐 한번 쉬고 한번 들어갈게요. 예.